오늘 강의의 내용이 정조의 리더십 코드 5049예요. 5049?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혹시 뭐 은행 비밀번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때는 제가 이 번호를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상관은 없고요. 원래 옛날 그 무인들은 말이죠. 한 번 활을 쏠 때 5발씩 쏩니다. 그걸 1순이라고 하는데 10번을 쏘게 되면 이제 10순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발을 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발씩 다 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한 25발 정도 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조는 한 번 활을 쏠 때마다 50발을 쏘게 되는데 얼마나 명사수였는지 쏠 때마다 다 관역에 적중을 하게 되는 거죠.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정조였었습니다. 그래서 49발까지 명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발, 그걸 허공에다 쏘게 됩니다. 정조가 활을 쏠 때 가장 옆에서 많이 보았던 분 중에 한 명이 초종 박제가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실학자죠. 그 박제가가 정조의 활쏘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내용은 국왕께서 활쏘기 50발을 다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9발만 명중시키고 한 발을 허공으로 쓴 것은 바로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겸손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착안해서 정조의 리더십 코드는 바로 5049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국왕들의 초상화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육선관에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초상화가 대부분이죠. 근데 정조 초상화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정조의 초상화가 보이죠? 근데 이 초상화가 정조의 초상화 진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왕들의 초상화는 거의 대부분이 새로 만든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종 초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창덕궁 선원전에 있던 모든 국왕들의 초상화를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대부분의 초상화가 다 불에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정조의 초상화도 거기에 여러 점이 있었는데 다 타서 남은 게 없어서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초상화는 상상화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렸던 초상화는 절대 아니고요. 1791년에 정조가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에 당시에 그렸던 초상화의 내용을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겁니다. 얼굴은 이명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고 옷은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전립을 쓰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린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정조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조는 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린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아버지 사도세자가 또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대로 따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효죠. 아버지를 계승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과 무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만 중요시 여기고 무예는 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대우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거든요. 임진왜란이 터져도 병자호란이 터져도 무사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나라를 온전히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조는 문과 무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문과 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셨던 거죠. 현재 대한민국 정조대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자, 정조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국왕이 되지 못할 뻔한 동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왕이 되지 못할 뻔한 동궁? 왜 그랬을까요? 왜 정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팔자흉원이라고 하죠. 역적지자 불이군왕. 그걸 해석해 보면은 역적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1762년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입니다.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아시죠? 수많은 드라마, 또 소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세자가 죽게 됩니다. 아니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냥 폐위시키고 손자인 정조를 동궁으로 책봉을 해서 자신의 국왕의 지위를 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주에 가둬서 죽였잖아요. 그것은 당시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반대했던 세력들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 영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 또 그것이 일종의 조작사건처럼 또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영조가 그냥 그때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그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건 유교 사회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조는 자기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당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이 만약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로 정조가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저 팔자흉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린 거예요. 온 나라에. 역적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정조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입승대통이라는 말이에요. 이 입승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한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대통, 바로 국왕의 지위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먼 종친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선택을 해서 왕을 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당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팔자흉원과 입승대통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영조를 수도 없이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끝까지 자기의 손자를 지켰답니다. 아주 똑똑한 자기의 손자가 조선의 왕위를 잇게 되면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리청정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정조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첫째,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누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 관리들이 노론인지 소론인지 남인인지 알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조정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알 필요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조판서는 문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관리고 병조판서는 무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누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에 있는 관리들의 인사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아서 관료들 다 인사해서 뭐 여긴 판서 시키고 여긴 참판 시키고 여긴 승지 시키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동궁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관리가 남인인지 노론인지 소론인지를 알아야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당파를 일체 알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조정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알 필요가 없다. 이건 허수아비로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실제로 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정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논의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딱 옥새나 찢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 신하들은 정조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불필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불필지설은 바로 노론 신하들이 정조를 압박했던 것이었고 정조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정조가 1776년 3월 달에 조선의 22대 국왕이 됩니다. 그런데 국왕이 된 정조한테 신하들이 또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정조를 죽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합니다. 정조가 왕이 된 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드디어 이 세력들이 정조를 죽이러 정조의 침전까지 쳐들어갑니다. 당시에 전흥문이라고 하는 살수하고 강룡이라고 하는 당시 호위청 군관이, 아니 이 호위청 군관은 정조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거꾸로 정조를 죽이러 쳐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정조가 침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바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들이 정조를 바로 들어가서 죽이지 못했어요.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궁궐로 국왕을 죽이러 쳐들어간 사건이 바로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실제로 정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천천히 신하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었느냐? 문무가 함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문무겸전이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문무겸전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죠. 사대부의 나라 혹은 성리학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자기보다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 존중하는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정조가 스스로 군사로 자처하죠. 군사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이자 스승이에요. 정조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정조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해경궁 씨가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조금 늦은 시간이 되게 되면 촛불을 무조건 꺼버리게 만들었어요. 자식 공부 못하게 더 공부하면 안 된다. 막 촛불 끕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 공부 좀 더 해, 공부 좀 더 해 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정조는 그 어린 나이에 7살 때 어머니가 와갖고 촛불 끄고 막 공부 못하게 막 하고 하니까 그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에다가 막 걸어둬 갖고 불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글쎄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한테 너 더 이상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어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정조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정조는 책도 많이 읽고 그 책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규장각에 가서 초계문신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조의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한 지 6년 뒤에 자신이 신하들로부터 배우는 경연 제도를 그런 시간을 없애고 대신 똑같은 경연 시간을 갖되 자신이 신하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정조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정조를 우리가 흔히 학자군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조선 전체 국왕 27명의 국왕 중에 유일하게 개인 문집이 있는 국왕이 정조 딱 한 명입니다.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 정조 딱 한 명밖에 없죠. 학문에서도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던 정조는 바로 무예, 활쏘기에서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활쏘기 말씀드렸죠. 신하들이 정말 50발씩 써갖고 정말 많이 명중시킨 사람들이 한 20발 정도 될까 말까요. 특히나 뭐 훈련대장,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도 25발 이상을 마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활쏘기 할 때마다 50발 중에 49발 다 명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학문과 무예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바로 정조에게 뭐 대항한다든가 혹은 정조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정조는 이런 측면에서 신하들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조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본보기 같은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검소한 태도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조가 왕이 됐는데 말이죠. 조선 재정이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조 표현에 의하면 이 나라가 바로 동맥경화 상황인 거예요. 이 혈맥이 터지기 직전에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비용이 조선 재정의 56%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군대한테 돈 들어가고 그 장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낸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인 거죠. 정조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검소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본인이 무명옷을 입어요. 아니 왕인데 비단 옷 입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명옷을 입고 하루에 식사 2끼밖에 안 해요. 즉위한 지 6일 뒤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2끼만 먹겠다. 한 끼당 반찬도 5가지 이상 절대 먹지 않겠다. 평생을 이렇게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벽면에 비가 줄줄줄 새 왕의 침전인데, 그런데 비가 새다 보니까 곰팡이가 벽지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하들이 와서 막 가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냄새 나도 상관없다. 돈 아깝게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신하들도 또 궁중에 있는 궁녀들도 모두 검소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10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돈이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조정에다가 그대로 이관을 시켜줘가지고 백성들이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정조는 궁부일체, 즉 왕실 재산이 궁이고 조정의 재산이 부예요. 조정이 부죠. 그러니까 왕실과 조정은 하나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고종하고의 차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종은 왕실 재산을 조정의 고리대금업으로 빌려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낸 세금을 조정에서 사용하다가 모자라면은 왕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쓰다가 왕이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엄청난 고리로다가 다시 돌려받아갑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왕의 무능 때문에. 정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바로 정조는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높이 평가하고 정조를 또 한편으로는 존중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조의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정조가 늘 이야기합니다. 가득 차면 오만해진다. 오만해지면 제대로 된 왕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는 늘 겸손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조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정조의 특별한 정책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조가 1776년 3월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경장대고라는 걸 선언합니다. 경장은 곧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민부, 백성들 재산을 부유하게 하겠다. 두 번째, 인재 육성하겠다. 세 번째가 융정, 국방 개혁하겠다. 마지막 재용, 국가 재정 안정시키겠다. 이 네 가지였거든요. 이 네 가지의 핵심이 바로 인재 육성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문치규장을 선언합니다.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드는 것이죠. 규장각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해서 40살이 되지 않은 학자들, 그 중에서도 37세 미만,
이 학자들을 3년 동안 규장각에 소속시켜서 공부만 하게 하는 겁니다. 일체 다른 업무를 보지 않게 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공부를 하게 해서 거기서 나타난 좋은 결과들, 또 국가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을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규장각을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을 문치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조가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네. 무예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